자, 소멸시효인데요. 네, 소멸시효는 나오죠.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택형은 뭐 당연히 나올 거고요. 근데 사례, 기록 나옵니다. 나와요. 어떻게 준비하실 건가요? 제가 되게 여러 번 했는데요. 이제 큰 틀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소멸시효는 완성 여부를 먼저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단을 검토하시고 마지막으로 소멸시효에게 포기를 검토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 순서대로 가시는데요. 완성은 뭐 어렵지 않죠. 그냥 언제부터, 기산점, 얼마 동안, 기간 이것만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기간 계산하시면 완성됐는지 안 됐는지가 나오잖아요. 당연히 현재를 기준으로 하겠죠. 그럼 뭐 대부분 완성이 될 겁니다. 완성되지 않았다 이건 잘 안 나와요. 완성됐는데 혹시 그 사이에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를 검토해야죠. 잘 아시겠지만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 중단 사유를 보시고 청구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죠. 재판상 청구와 재판외 청구, 최고가 있는 것인데 우리 시험에는 은근히 이게 많이 나옵니다. 최고는 재판상 청구는 아니고요. 그냥 뭐 어떤 방식이든지 상관없어요. 이게 소송 고지든 경매 신청이든 뭐 어떤 형식이든지 돈 달라라고 하면은 최고가 되는데 이 최고는 아시겠지만 임시적인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6개월 내에 다시 뭔가 적극적인 이런 액션들을 취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최고 시점으로 소급해서 시효가 중단되고요.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 이거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최고에서만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도 이런 생각을 하시라고요. 재판상 청구를 했는데 이 소송이 각하, 취하, 포기되면 결국 일로 가는 겁니다. 일로. 그렇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소송이 각하, 취하, 포기되면 최고로서의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6개월 내에 다시 뭔가 적극적인 재판상 청구 같은 것들을 해줘야 이 최초 소지기 시점으로 시효가 중단돼요. 그래서 너무 최고를 여기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잘 나오니까 이 루트도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압류나 가압류 쪽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요. 대상 누구죠? 누구? 상대방. 그렇죠? 이 압류나 가압류는요. 압류를 받는 자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통지해줘야 이게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어요. 그렇죠? 요거 기억 좀 하시고요. 다만 440조의 예외도 좀 기억하셔야죠. 주채무, 보증채무. 어쨌든 이 상대방이 중요한 것이고 승인은 이거 두 개랑 전혀 다르죠. 요거는 채권자가, 요거는 채무자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험에는요. 이 승인은 주로 이제 변제가 나오죠. 특히 일부 변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일부 변제면 전부 승인이라는 판례가 있죠. 이렇게 해서 중단이 되면 뭐 당연히 돈을 갚아야 되고 중단되지 않으면 돈을 안 갚아도 되는데 그럴 때 마지막으로 채권자가 주장해 볼 수 있는 게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죠. 네가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지 않았냐. 이렇게 해서 완성, 중단, 포기 이 세 개가 사례든 기록이든 항상 이런 루트로 나오는 거예요. 중단 다음에 완성되는 게 아니고요. 완성 다음에 중단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항상 요거부터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기록에서는 은근히 요게 더 중요하죠. 이게 기간. 그렇죠? 3년, 5년, 10년, 1년은 안 나와요. 3년, 5년, 10년이고요. 특히 3년짜리와 관련해서 상품의 판매 대가, 그렇죠? 지겹죠? 상품의 판매 대가는요 5년이 아니에요. 3년입니다. 이거 좀 기억하시면 되고 기산점이야 보통 변제기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유예가 되지 않았다면 그렇게 이제 가면 됩니다. 자, 이런 소멸시효의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으신 상태에서 1번 봅시다. 1번. 자, 요거 이제 체납 처분하기 돈 여러분들 세금 안 내면 압류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체납 처분에 의한 채권 압류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압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체납 처분에 의한 채권 압류로 좀 건너뛰고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 체납 처분 절차가 종료되면 당연히 압류 기록도 없어지겠죠. 어떤 경우에 체납 처분 절차가 종료되나요? 세금 내면. 세금 내면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권이 추심되면 체납 처분 절차가 종료되니까 당연히 압류로 인한 시효 중단도 이제 없어질 텐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피압류 채권이 기본 계약 관계가 날아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없어지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럴 때 시효 중단 사유가 종료한 거냐 아니면 유지되는 거냐 이제 이런 의문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종료된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뭐라고 그러는지 봅시다. 그래서 어디 있죠? 피압류 채권이 기본 계약 관계의 해지, 실효,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해서 그럼 압류 대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압류 자체가 실효됩니다. 종료가 아니라 실효되는 경우에도 시효 중단 사유는 종료된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똑같죠? 그래서 체납 처분 절차가 종료된 것이든
뭐 압류가 실효된 것이든 결국 이 압류가 효력이 없어진다는 점은 똑같잖아요.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은 똑같기 때문에 시효 중단 사유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끝 이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효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은근히 많이 헷갈리실 텐데요. 시효 중단 이 사유가 발생하면 영원히 중단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 중단 사유가 지금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의 효력이 없어지면 중단이 없어지고 다시 진행하는 거죠. 그렇죠? 중단됐다고 계속 중단되는 게 아니고요. 이 중단 사유도 종료가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다시 진행하는 겁니다. 재진행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요거 이제 기록 같은 거 풀 때도 자꾸 헷갈리시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죠. 그래서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 압류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됐지만 체납처분 절차가 종료하든 실효하든 어쨌든 그렇게 되면 시효 중단 사유가 종료되기 때문에 새로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2번. 자, 이거는요. 판결일지 1번을 보세요. 내가 증인으로 출석하면 돈 줄게라고 했다고 해볼까요? 자, 소송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해주면 돈을 준다라고 하면 이거 무효인가요, 유효인가요? 뭐 적당한 보수 정도면 뭐 괜찮을 수도 있는데 좀 많이 주면 무효잖아요. 표현은 어떻게 했죠? 전체적으로 밑에 줄 전체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급부를 하기로 한 것이라면 무효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돈을 주게 된 이유가 있어요. 어차피 이 사람한테 돈을 갚을 게 있었거든요. 가령 1억을 갚을 게 있었다고 해볼까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너한테 1억을 갚아야 되니까 내 소송의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해주면 내가 뭐 그중에 한 7천원 갚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 채권자 입장에서야 돈을 준다니까 당연히 나와서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렇게 주장하겠죠. 야, 내가 소송 증언의 대가로 준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내가 빌린 돈 갚은 거다. 변제가 뭐 죄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급부 내용에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때 이렇게 되면 이 증언의 대가로 주기로 한 이 약정이 무효냐 유효냐 하는 거죠. 당연히 무효죠. 그렇죠? 이거는 일부 무효의 법리로 해석하면 되지 않겠어요? 네가 7천원을 주겠다는 의도 안에는 변제 의도도 있었지만 증언의 대가의 의도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부 무효, 전부 무효가 원칙인 거지요. 그렇죠? 무효예요, 무효. 자, 무효가 되니까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이 새로운 약정이 무효가 되니까 권리 행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기존 채권을 행사합니다. 다시 기존 채권을 행사해요. 이렇게 되면 기존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이냐 중단되지 않은 것이냐 하는 의문이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소멸시효의 권리 행사설에 따르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니어야 시효가 중단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했긴 했는데 무효잖아요. 무효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무효고 아무것도 안 한 거거든요. 그럼 얘가 과연 안 한 걸로 볼 거냐? 아니면 했긴 했는데 그냥 무효가 됐을 뿐이니까 시효 중단의 효력은 인정할 거냐? 그런 이제 고민인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읽어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 새로운 약정이 무효로 되는 등의 사정으로 권리 행사가 저지됨에 따라 다시 기존 채권을 행사하게 됐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됐다면 기존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중단된다? 새로운 약정에 의한 권리를 행사한 때 중단된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기존 채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도 이렇다면 이대로 가시고요. 아니라면 좀 관리를 꼭 해주세요. 그래서 앞부분 뭐 소송 증언의 대가로 돈 준 거는 전부 무효다. 이거는 이제 너무 유명한 얘기고요. 우리는 이제 판결일지 2번 관련해서 그렇죠? 네, 이렇게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멸시효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권리 위에서 잠만 자고 있지 않다면 깨어 있다면 그게 뭐 꼭 반드시 멀쩡하게 완전 멀쩡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요. 행사만 하면 돼요. 행사만. 근데 여기 지금 무효가 됐지만 뭔가 의사 표명은 했잖아요. 그게 이제 중간에 밑줄을 하나 중간에 판결일지 2번에 중간에 이런 말 있지 않나요? 그래서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시효 중단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왜 채권을 넘기고 나서 대항 요건 갖추기 전에 행사한 것도 청구라고 보는 거죠? 대항 요건 갖추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거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새로운 약정에 의한 권리를 행사한 때 시효가 중단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3번. 이거는요. 채권의 일부만 압류 가압류를 하는 거예요. 채권의 일부 압류 가압류를 했을 때 나머지 부분도 압류 가압류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치느냐 아니면 나머지 부분은 시효가 중단되지 않고 쭉 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컨대 지금 이 사안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체 채권이 막 600억이 넘어요. 매매대금 채권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220억 정도만 압류 가압류를 해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시효 중단이 되는 거냐 아니면 그냥 쭉 진행하는 거냐
이제 그런 고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를 보시면 판결유지 첫 번째 줄 끝부분 어느 특정 부분을 지정하여 가압류, 압류했다면 당연히 그것만 시효 중단 되겠죠. 그건 당연히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여기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일부만 했다는 거예요. 밑에 줄 한계 채권의 일부에 대한 압류, 가압류는 이거 어떻게 되느냐? 밑에 줄 유효한 채권 부분이 남아 있는 한 압류, 가압류의 효력이 계속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일부를 특정했다면 당연히 거기에만 압류,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한계 채권에 대해서 그 중에 일부에 대해서만 압류, 가압류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다면 유효한 채권에는 계속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이 기본적으로 명시서라고 좀 비슷한 입장이죠.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특별히 내 걸 지정했다면 그 부분만, 그렇지 않다면 전부 그렇게 되겠죠. 다만 채권 자체는 유효하게 남아 있어야 되겠죠. 그런 말이고요. 자, 그다음 12페이지부터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사례로는 절대 안 나오고요. 객관식도 그냥 결론만. 제가 볼 때 이 4번, 5번 판례는요, 뭐 2초, 그냥 별거 아니에요. 4번 판례 보시면 밑줄만 봅시다. 밑줄만 보면 우리가 어떤 공익 사업을 하면은 땅을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협의 수용이든 강제 수용이든 땅을 뺏어갑니다. 그럼 거기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뭐 이주 대책을 세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주 대책을 세워줍니다. 그 이주 대책이 되게 많잖아요. 이주 대책의 종류는 행정법에서 하셨지만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최근에는 뭐 이상한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는 뭐랬죠? 밑줄을 보시면 이주 대책의 일환으로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아파트를 특별 공급하기로 했나 보네요. 이렇게 아파트를 특별히 공급해주면 싸게 우선 이렇게 공급하기로 하는 이런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급 계약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을 분양대금에 얹은 거예요. 먼저 생활기본시설은 뭐냐면 뭐 급수시설, 배수시설 뭐 이런 거예요. 이거 없으면 어차피 아파트에서 살 수 없는 시설들. 그러면 이거를 분양대금에 포함시키면 이게 안 되거든요, 원래. 안 돼요. 근데 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하죠? 그 부분만큼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는 청구를 하겠죠.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냐 10년이냐 그 논의입니다. 당연히 우리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5년이라고 주장하겠죠. 왜냐하면 나는 저 아파트 만들어서 분양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업 아니냐 업. 그러니까 이거 저 상사행위니까 5년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 판례는 뭐라고 그랬냐면 굵은 글씨가 있네요. 사업 시행자가 아파트에 관한 특별공급 계약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키지 말라는 규정이 있어요. 공익사업법에. 근데 거기 위반해서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그럼 무효거든요. 그러니까 이주대책 대상자들이 사업 시행자에게 이미 지급했던 분양대금 중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달라고 하겠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 경우 이게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렇다면 상거래처럼 5년으로 갈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민법에 따라서 10년으로 가라. 그거거든요. 10년. 뭐 이렇게 해야죠. 이게 5년이라고 그러면 아마 뭐 소송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년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외우시면 되죠. 자, 밑에 있는 거예요. 5번. 하자보수 보증 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이건 5년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기간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기산점입니다. 기산점. 제일 마지막 줄 보면 보험 기간의 종기부터 진행한다는 말이 있죠. 그냥 외우시면 되죠. 보증보험은요, 하자보수 보증은 이제 그 아파트 같은 거 지을 때 보통 우리 하자보수 기간이 있잖아요. 그 하자마다 기간들이 다 다르거든요. 뭐 벽의 크랙은 뭐 3년, 어디 뭐 저 어린이집 기둥은 뭐 5년, 이렇게 다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 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사가 와서 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시공사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아파트 뭐 삼성, 현대 이런 건 안 망하지만 뭐 현진 이런 건 망하거든요. 망하면 보수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뭐 아파트는 하자가 생겼는데 보수를 안 해주면 뭐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 보증을 들어두는 거죠. 보험을 들어두는 겁니다. 보험을. 그리고 이런 보험들은 의무적으로 들도록 돼 있어요. 시공하면서. 그래서 이 보증보험을 드는데요. 이 하자보수 보증보험은 그냥 보증보험은요. 보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판례가 이제 보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시공사가 못하는 거를 이 보증보험사가 있습니다. 여기가 대신 보증을 쓰도록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보수가 하자가 터졌어요. 근데 시공사는 배째라고 무너졌죠. 그럼 보험 사고가 터진 거잖아요. 그럼 이제 보험금을 청구해야 되겠죠. 주로 이제 하자 보수에 대응하는 가격 정도가 되겠죠.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그건 5년인데 언제부터 진행하느냐 하는 거죠. 보험 기간의 종기부터 진행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보험 기간의 종기부터 진행한다.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 6번 골프 회원권. 네. 골프 회원권. 골프 회원권 요즘은 좀 가격이 싸졌는데 골프 회원권 비싼 것도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이 골프 회원권은 골프장이 잘 돌아가는 상태에서 회원권을 팔기도 하지만 회원권 먼저 팔고 골프장을 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 골프 회원권을 샀는데 골프장이 문 닫는 경우도 있고요. 또 골프 회원권을 팔 때 썼던 광고와 뭐 전혀 다른 골프장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예탁금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예탁금 반환 청구권, 이게 소멸시효의 대상인 채권이냐 하는 거죠. 이제 뭐 골프장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회원권 안에 포함된 일종의 집합 권리고 개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시효가 진행되지는 않는다, 뭐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잖아요. 돈 안 들여주려고. 실제로 돈도 없고요. 그때 우리 판례가 뭐라고 그러냐면 마지막 줄만 보시면 돼요. 시설 이용권이나 예탁금 반환 청구권은 채권이다. 그래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예탁금제 골프 회원권, 요거의 어떤 개별적인 권리인 시설 이용권이나 예탁금 반환 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뭐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근데 이제 이걸 당연하다고 볼 수 없는 사실은 사례가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그거는 저기 어디죠? 뭐죠? 하여튼 이상한 법이 나오는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요. 넘어갑시다. 그냥 우리는 예탁금 내고 골프 회원권 얻었을 때 거기에 속해 있는 개개의 권리들도 당연히 다 채권이다. 골프 그 장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13페이지 7번이요. 이건 너무 유명한 판례죠. 말이 최신 판례지. 유명하죠. 우리가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법에 정해져 있어요. 불법행위는. 불법행위의 소멸시효 기간은 756조인가요? 뭐 정해져 있지 않나요? 안날로부터 3년, 이튿날로부터 10년인가요? 뭐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안날은 누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법인이 불법행위를 했다면 법인은 어차피 인격이 없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자가 안날로부터 기산하는 게 맞겠죠? 당연히. 그래서 법인의 대표자가 안날로부터 이렇게 기산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법인의 대표자가 횡령 같은 사고를 친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는 거죠. 그리고 법인의 대표자가 안날로부터 하면 거의 100%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돈을 못 받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 판례가 법인의 대표자가 안날을 하지 말고, 그걸 기준으로 하지 말고 다른 감사나 신임 대표이사라든가 이런 사람이 안날을 기준으로 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판례를 보시면 어딨나요? 판결요지 두 번째 줄 끝부분에 있네요.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한 경우죠.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밑에 줄 끝부분, 법인의 대표자가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법인의 대표자가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대표자, 임원, 사원, 직원, 이 사람이 안 때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그렇죠? 뭐 너무 익숙한 거죠, 우리 사례에도 한번 나왔던 건데요. 근데 이제 굳이 최신 판례에서 하나 얻어간다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이고, 그 밑에 줄 요거는 한번 갑시다. 그 밑줄 거놨는데요. 이는 법인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법인의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을 판단할 때도 똑같다, 이렇게 가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법인이 불법행위로 인한 750조 청구할 때는 이거 소멸시효가 있어요. 앞날로부터 3년 아닌가요?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앞날은 원칙적으로는 법인의 대표자가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예외는 뭐라고요? 법인의 대표자가 가해자인 경우, 대표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안날로부터 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 우리 그 기술 사례에서는 신임 대표이사였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안날로부터 간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 법리랑 똑같은 얘기고요. 이제 판례는 그래도 이걸 어디다 갖다 쓰냐면 우리 채권자 취소에서 채취에서의 제척기간, 여기도 똑같이 적용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최취에서의 제척기간은 어떻게 돼요? 안날로부터 1년이잖아요. 그죠? 이튿날로부터 5년. 안날로부터 1년인데 이 알았다라고 할 때 이 안날을 이거 똑같이 갖다 쓰자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의 대표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채권을 갖고 있을 때 그걸 피보전 채권으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하려면 법인의 대표자가 안날로부터 1년이 아니고 다른 사람, 이 안날로부터 1년 이렇게 가야 되겠다. 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8번이요. 네, 이것도 뭐 어렵지 않아요. 판결요지 1번 보시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채무 승인은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채무자가 해야죠. 승인은 채무자가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승인은
쭉 중간쯤에 채무자가라는 말 있죠. 채무자가 해야 된다 이겁니다. 채무자가. 물론 대리인이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채무자가 하지 않고 밑에 줄 내려오면 제3자가 그냥 시효 완성 이익의 의사표시, 시효 완성 이익의 포기 의사표시를 하든 채무 승인 의사표시를 하든 본질은 똑같거든요. 이런 걸 했다라고 해서 효력이 있냐고요? 없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채무 승인, 또 시효 완성 이익의 포기 의사표시 이런 것들은 다 채무자가 해야 되는 거지 제3자가 있다고 해서 채무자가 그 효과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는 사실은 채무자인 원고가 되게 여러 명인 사안이었거든요. 근데 그중에 가령 원고 1이 이런 짓 했다고 해서 원고 3이 그 효과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판결요지 2번이요. 이건 뭐냐면 당사자 간의 채권이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목적은 똑같아요. 그 채권이 행사되는 목적은 똑같은데 그냥 채권이 여러 개 있는 경우입니다. 근데 하나는 무담보의 그냥 완전한 채권이고요. 하나는 담보권이 있는 피담보 채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변제를 했는데 어떻게 변제를 했냐면 피담보 채무, 담보권이 있는 채무에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는 쪽으로 이렇게 변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채무에 대해서 승인이 되겠느냐 하는 거죠. 이게 전혀 안 헷갈리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헷갈린다면 머릿속에 그게 있어서 그래요. 일부 변제는 전부 승인. 혹시 이게 머릿속에 있다면. 그렇죠? 채무자가 일부만 변제해도 우리 판례가 전부 승인으로 보잖아요. 그거랑 헷갈릴 수 있어요. 일부 변제가 전부 승인의 효과가 있는 건 맞는데 이 사안은 일부를 특정해서 변제를 한 거잖아요. 하나는 무담보 채권, 하나는 피담보 채권이었다고요. 근데 피담보 채권을 변제했다면 당연히 그것만 시효 중단이 돼야 되겠죠. 승인이 돼야 되겠죠.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판례가 뭐라고 그러는지. 1번은 받고 2번. 그 일부 변제를 한 때, 두 번째 줄에 일부 변제를 한 때에 건너뛰고 잔존 채무에 대해서 승인한 것으로 봐서 시효 중단이나 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 입장이에요. 일부 변제라면 전부 승인, 전부 포기다. 그런데 그 채무가 서로 독립성을 갖고 있는, 구분될 수 있는 채무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 사안은 어떤 사안이냐면 채무자가 변제를 했는데 왜 변제했냐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 피담보 채무를 변제했대요. 그러면 그거만 승인이 되겠죠. 나머지 무담보 채무는 승인되지 않겠죠. 그런 취지입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명시설입니다. 명시설. 그래서 굳이 이 판례보다도 하나 더 기억하자면 여러분들 변제가요. 돈을 갚는 거 변제가 소멸시효 완성 전이라면 요거 이제 승인으로서의 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고요. 소멸시효 완성 후라면 여러분들 이게 시효이익의 포기가 될 수 있거든요. 똑같이. 그래서 이 변제, 승인, 시효이익의 포기 이건 사실 시점만 다르지 비슷한 개념이에요. 물론 이거가 똑같은 거냐? 그건 아니죠. 이거는 그냥 통지고요. 이건 의사표시니까 사실 얘기는 전혀 다르지만 이것들이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행위 자체는 변제로서 똑같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판례가 다 일부만 이런 짓을 하면 전부에 대해서 효과를 인정해. 우리 판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부 변제하면 전부 승인, 일부 변제하면 전부 포기로 본다고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아무런 말도 없이 일부만 갚았을 때 얘기고요. 이 사람처럼 특정해서 특정 부분을 갚겠다는 뜻을 명시해서 갚았다면 당연히 그 부분만 승인이나 시효이익의 포기 효과가 있겠죠. 이 사안은 지금 어떤 사안이었죠? 채권이 두 개인데 하나는 그냥 일반 채권, 하나는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였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변제한 이유가 뭐라고요? 저당권을 말소시키기 위해서. 이걸 변제한 거죠. 그럼 당연히 이것만 승인의 효과가 있고 이건 승인의 효과가 없겠죠. 명시설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는 이제 사례로 나올 수도 있겠죠. 2014년이니까요. 이미 비슷한 문제는 나온 적이 있고, 그렇죠? 두 개 중에 어떤 것들이 특정이 됐는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 9번은요. 아까 거기에 붙였으면 좋은데 우리가 아까 9번 판례는 아까 그거 봤잖아요. 우리 채무 승인, 시효이익의 포기 이런 건 누가 한다고요? 채무자가. 근데 여기 누가 했죠? 이행인수인이. 그럼 이게 승인되나요? 안 되죠. 이행인수인은 채무자가 아니에요. 채권자가 있고 채권자를 은행이라고 할까요? KB. 그리고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다고 할까요? 자, KB, A가 집을 사면서 은행에서 대출받았습니다. 얼마 받았다고 할까요? 10억짜리 집을 사면서 그중에 4억을 대출받았다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집을 삽니다. 그럼 얼마 주죠? 6억만 주죠, 6억만. 6억을 주고 이 4억은 내가 인수하잖아요. 우리 이런 계약을 전형적인 우리 판례가 이행인수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A와 B 사이의 계약이지
은행하고 채권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채권자를 끌어들이고 싶으면 같이 은행 가셔야죠. 면책적 채무 인수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이행 인수인이 승인했다고 해서 채무자인 A가 승인한 게 아니죠. 채무자가 아니에요. 채무자는 오직 A지 얘는 채무자가 아니에요.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승인해봤자 승인의 효과가 없다는 건 아까 봤죠. 여기는 이행 인수인이 승인해봤자 채무 승인의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어딨나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네요. 이행 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해서 채무 승인하더라도 밑에 줄 채무 승인의 효력은 없다. 그래서 채무 승인은 채무자가 해야 됩니다. 채무자가. 자, 그 다음 10번. 압류랬네요, 압류. 압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 순진하게 압류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압류의 효과가 있는 것들을 집어넣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압류의 효과 있는 게 뭐 있나요?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이건 압류의 효력이 있어요.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좀 긴데요.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판결요지 첫 번째 줄 끝부분에 보시면 이런 말 있죠. 첫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신고. 이렇게 길죠? 민사집행법에 있는 말이에요. 요 압류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거예요.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전에 저당권을 가지고 등기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매각되면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거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거 가진 저당권자가 자기 채권을 신고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압류의 효력이 있습니다. 압류의 효력이. 어쨌든 뭐 이러나 저러나 압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압류가 됐는데 이게 우리 아까 봤지만 압류가 실효되거나 무슨 저기 뭐였어요? 뭐 종료하면 그 압류의 효력이 날아갔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날아갈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경매 신청이 취하됐거나, 그죠? 경매 신청이 취하됐으면 그 줄줄이 뒤에 나오는 후속 절차인 압류의 효력도 날아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시효 중단, 압류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날아가겠죠. 그렇죠? 이건 뭐 의문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각주 1번에 가시면 민사집행법 102조 무잉여 경매라고 하는 건데요.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에 경매 취소 이렇게. 이제 다 한글화로 바꿨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무잉여 뭐 경매 취소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경매를 왜 하는 거예요? 돈 가지고 나눠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남는 게 없으면 뭐하러 쓸데없이 경매를 하나요? 이런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경매를 그냥 끝내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 경매가 법원의 직권으로 무잉여로 그냥 끝나버린 경우에도 이 압류의 효력을 다 날려서 시효 중단의 효력을 없앨 거냐 하는 거죠.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경매 절차가 종료됐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지만 우리 채권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지 않나요? 경매 신청을 취하한 경우는 내가 받아들이겠어요. 내가 취하했으니까. 근데 사실 무잉여는 이거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냥 뭐 물건값이 얼마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까지 압류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을 날려서 채권을 없애버리는 건 좀 가혹하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두 개를 구별하는 겁니다. 경매 신청이 취하된 경우와 세 번째 줄 민사집행법 102조 2항에 따라 경매 절차가 취소된 경우 둘을 나눠서 앞에 거는 압류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만 뒤에 거는 유지된다. 뭐 그거. 근데 좀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채권자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그런 말입니다. 표정이 왜 그러시죠? 잠깐만요. 이 시험에 안 나오는 건데. 딱 봐도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지 않나요? 압류란 거예요, 압류. 근데 이 압류가 우리가 뭐 그냥 채권 압류, 부동산 압류도 있지만 경매 절차에서 압류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여긴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하나는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이 등기가 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겨요. 압류 절차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또 하나는 저당권자의 채권 신고입니다. 이 저당권자는 아무나 안 되고요. 이 경매 개시결정 전에 등기까지 돼 있는 저당권, 그리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자입니다. 이 저당권자가 자기 채권을 신고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압류의 효력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압류는요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아까 봤잖아요. 이 체납 처분에서 봤잖아요. 이 시효 중단되는 효력이 압류가 실효되거나 종료되면 끝나버렸잖아요. 아까 봤잖아요. 체납 처분에서. 그럼 이것도 똑같이 경매가 날아가 버리면 이거 압류도 날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시효 중단의 효력도. 근데 지금 여기서 경매가 날아가는 사유가 두 개였죠. 하나는 취하 신청, 경매 취하 스스로. 또 하나는 무잉여 돼가지고 직권으로 법원이 취소하는 경우 두 가지였어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취하한 경우에는 이 효력 날리는 거 오케이. 그거 내가 했으니까 채권자. 근데 이건 좀 다르죠. 이거. 민사집행법 102조의 직권 취소는 무잉여,
나눠줄 게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알아서 취소하는 건데 뭐 그런 경우까지 압류 효력이 없다 그러면 채권도 날아간다는 건데 시효가 진행되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소멸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시죠? 기분 나쁘게. 자, 지금 안 나올 때 딱 봐도 안 나올 것 같지 않나요? 안 나올 것 같은 거 우리 과감하게 넘어갑시다. 11번. 이것도 유명하죠. 우리 재손 사망과 중사망 이런 것들은 민소에서 많이 했는데요.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판결 자체가 무효인 경우가 몇 개 없어요. 뭐 재판권이 결여된 경우라든가 지금 이것처럼 재수전에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재기했는데 강과 판결이 내려지면 그건 무효잖아요. 그럼 무효예요, 무효. 그럼 소재기 자체는 어떻죠? 그것도 부적법하죠. 지금 상대방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그죠? 당사자가 없는데 소재기한 거잖아요. 이게 부적법한 소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소멸시효는요 원래 권리 위에 잠자는 자만 아니면 보호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게 권리 행사해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부족하죠. 상대방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권리를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재손 사망자를 상대로 소재기하면 이게 뭐 각하가 되든 기각이 되든 취하가 되든 뭐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럼 그런 상태에서 다시 소재기해도 최초의 소재기 시점으로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재판상 청구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 그지 같아야죠. 이건 너무 그지 같다는 거죠. 그렇죠? 취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글쎄요, 재판상 청구는 갑자기 또 왠지 나올 것 같으니까요. 뭐 이런 경우죠. 우리가 소재기를 했어요. 재판상 청구. 그런데 이게 취하가 되거나 각하가 되거나 뭐 기각이 되면 그것 자체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요. 6개월 내에 6월 내에 다시 적극적인 뭐 소재기나 같은 액션을 취하게 되면 이 시점으로 돌아가서 지금 시효가 중단된다는 게 우리 조문이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이 소재기가 정상적일 때 최소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을 정도로는 정상적인 소재기일 때 얘기죠. 이 소재기가 재수전 사망, 이미 죽은 사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라면 나중에 정상적인 소재기에도 일로 돌아간다고 볼 수는 없죠. 이거는 소재기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없는데.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굵은 글씨가 보이네요. 중간에.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제기된 소는 당연무효죠. 네, 판결도 당연무효. 따라서 여기 있네요. 밑에 줄. 권리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권리 위에서 계속 자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애초부터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으니까 170조 2항 이게 그거예요. 돌아가서 취하 기각돼도 소재기하면 돌아가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는 건데 그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되죠? 이거는 저는 이해가 되네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12번. 자, 이건 소송고지죠. 소송고지는 보조참가의 참가료를 주기 위해서 소송 결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을 끌고 오는 건데요. 이 소송고지는 소송고지서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 소송고지서를 내는 거 그게 시효 중단으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있느냐 하는 거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소송고지서에는 대부분 네가 왜 여기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만약에 채무를 달라라는 내용이 있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고가 피고 쪽 보호참가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소송고지를 한다면 이러겠죠. 원고 어떻게 할까요? 지금 피고가 예를 들면 우리 원고가 있고요. 피고가 싸우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원고 입장에서 얘가 권리를 피고 1이라고 하면 피고 2한테 넘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원고 입장에서는 안 넘겼다면 네가 주고 넘겼다면 네가 줘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얘를 끌고 오는 게 편하겠죠. 그래야 만약에 이 소송에서 저도 이 참가율을 가지고 얘한테 그냥 물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끌어옵니다. 끌어오는 방법은 소송고지잖아요. 소송고지. 소송고지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 소송고지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소송고지서를 보내면 의견서를 내도록 돼 있어요. 이 안에는 당연히 이렇게 들어있겠죠. 피고인이 너한테 권리를 넘겼다고 하니까 그렇죠? 네가 갚아라. 만약에 넘겼다면 이 내용이 들어있겠죠. 그렇다면 이거는 시효 중단 효과인 최고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소송고지서에 그냥 12번 첫 번째 줄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다면 뭐다? 최고다. 최고로서의 효력이 인정이 된다. 그런데 이 쟁점은 그게 아니고 여기까지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그럼 언제냐가 문제죠. 선택해 보세요. 언제일까요? 1. 피고 2가 소송고지서를 송달받은 때 송달시. 2. 우리 원고가 소송고지서를 제출했을 때 어떤 경우일까요? 여기입니다. 여기. 그렇죠? 네. 왜냐면요. 송달은 법원에서 날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법원에서 늦게 날리면 어떡해요?
법원에서 물론 일처리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법원은 이게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도 가끔 깜빡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뭐 송달시로 보면 법원에서 늦게 날려줘서 그 사이에 시효가 완성하면 나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송 고지,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소송 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는 당사자가 소송 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명문의 근거도 있어요. 민소법 265조를 유추 적용하겠다는 거죠. 민소법 265조는 별거 아니고요. 소제기하면 시효 중단된다 그겁니다. 소제기 시에 시효 중단된다는 그거 갖다 써서 소송고지서 제출하면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죠? 소송고지서를 법원의 전자소송으로 등록 첨부 문서하고 완료 누르는 순간 그럴 때 시효가 중단된다는 겁니다. 도달한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 13번도 마찬가지죠. 이해가 되겠죠? 지급명령. 지급명령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사유로 기재가 돼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원고가 피고한테 돈 달라라고 하는 방법은요. 소장을 보내는 방법이에요. 근데 소장은 비싸죠. 인지대 송달료를 내야 되고 시간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장 확실하게 지급명령을 보낼 수 없는 사건도 있지만 지급명령을 보낼 수 있는 사건이라면 지급명령서를 보내죠. 이거는 얼마죠? 하여튼 굉장히 싸요. 굉장히 싸고 이의제기만 안 하면 일정한 시간 내에 이거 그냥 확정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걸 받고 피고가 가만히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이의제기를 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이걸 내요. 이거 내게 되면 다시 재판으로 가요. 소장을 낸 거랑 똑같아요. 그럼 다시 추가로 인지대 송달료도 내고 재판이 열립니다. 그럼 다시 또 재판이 열리는 거예요. 이럴 때 그럼 얘는 지금 지급명령은 시효 중단 사유긴 한데 언제 시효가 중단되느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한 때냐? 아니면 이의제기에서 본안 사건이 열린 때냐? 이거죠. 어느 쪽으로 봐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 같은 취지라면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얘가 이의제기를 언제 할 줄 알고요. 그렇죠? 이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의제기할 수 있는 시간 14일을 주는데 그 사이 언제 할 줄 알고요. 그 사이 완성되면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13번의 두 번째 줄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과는 언제다? 지급명령 신청한 때다. 그렇죠? 이행된 때가 아니에요. 대부분 피고 입장에서 돈 줄 게 확실한 분들은 14일을 끌다가 마지막 날에 내거든요. 이의신청서를.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 14번 요거는 사례도 비슷한 게 나왔는데요. 변제를 했어요. 근데 채무 중에 하나는 시효가 완성돼 있었고 하나는 아직 완성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효과는? 완성된 채무에 대해서는 시효에게 포기, 완성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중단이죠. 제가 일부 변제는 전부 승인과 포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토요일 날 하는 거 맞답니다. 제가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얘기했대네요. 토요일 날 돌잔치를 가야 되는데 잘 됐다. 반지가 바뀌겠네요. 자,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일부 변제. 요즘은 돌잔치를 잘 안 하지 않나요? 요즘은 서로 부담되니까. 근데 문자를 2번이나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5시인데요. 잘 됐다. 저는 그럼 거기다 캡처해서 보내야 되겠네요. 5시에 강의가 있다. 진짜 가고 싶었는데. 돌반지는 줘야 되나? 밥은 먹어야 되는데. 자, 일부 변제. 일부 변제면 전부 승인이거든요. 이 전부 시효 중단 전이라면 승인, 시효 중단 후라면 시효에게 포기라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건 일부면 전부라는 겁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단해요. 내가 지금 채권이 있는데요. 채권 중에 일부는 시효가 완성됐고 일부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주로 이제 이자 채권 같은 것들은 기간이 짧으니까 시효가 완성될 거고요. 원금 채권은 기간이 기니까 시효가 완성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럼 이자 채권에 대해서는 완성됐는데도 갚았으니까 포기. 원금 채권에 대해서는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승인. 이렇게 나올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또 사례로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2013년 판례네요. 그래서 보시면 판결일지 1번 보세요. 원금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자는 완성됩니다. 이럴 수 있어요. 왜? 시효기간이 다르니까. 이자는 굉장히 짧잖아요. 1년 이내에 정기로 지급하기로 한 이자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거든요.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채무자가 일부 변제합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전부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이 원금 채무, 즉 완성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승인, 이자 채무는 포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원금 채무는 갚아야 되고 이자 채무도 갚아야 되겠네요. 네, 결국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판결유지 2번. 우리 기록시험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소멸시효액을 포기하면 영원히 갚아야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소멸시효액을 포기하면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하기 때문에 혹시 또 그때부터 10년 동안 채권자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안 갚아도 되는 거죠. 소멸시효액 포기했다고 무조건 갚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15번 판례는 뭐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다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 시험에도 여러 번 나왔네요. 자, 이 판례는 그럼 잘 봅시다. 2013년 판례긴 하지만 자, 첫 번째 1번과 판결유지 1번과 판결유지 2번은요. 우리 채무 승인과 시효액의 포기를 구별하는 겁니다. 사실 구별하기 힘들어요. 우리 가장 확실한 구별하기 위한 방법은 이게 시효 완성 전이냐 완성 후냐 정도인데 사실 법리적으로 따지면 두 개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채무 승인은 뭐예요? 그냥 내 채무가 있어, 알고 있어 이 정도잖아요. 시효액의 포기는 뭐예요? 시효가 완성됐지만 갚을게 이런 어떤 의사가 담겨 있는 거죠. 단순히 알려주는 거와 내가 어떤 특정한 법률 효과를 포기하겠다는 의사가 담겨 있는 건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어딨나요? 판결유지 2번에 가시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채무 승인은 밑에 줄 끝부분에 있네요. 이건 그냥 관념의 통지이기 때문에 효과 의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케이 이것뿐이에요. 그런데 시효 완성 후 시효액의 포기는 밑에 줄 그렇죠? 내가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개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채무 승인이 있었다고 해서 그게 소멸시효액의 포기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지요. 법리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법리적으로. 근데 실제로는 변제라는 행위 안에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렇게 변제가 되면 승인과 시효액의 포기 둘 다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승인과 시효액의 포기는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거죠.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은 맞지만 이게 이렇게 된다 이건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이건 그냥 관념의 통지고 의사표시죠. 다른 거예요. 물론 관념의 통지가 준법률행위이긴 하지만 자 이건 그렇고 그 다음에 3번 소송상 상계항변. 상계항변은 좀 특이한 점이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상계항변은 왜 특이하죠? 요거는요 다른 항변이랑 달라요. 다른 항변은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너무 좋죠. 그렇죠? 돈 갚아라 라고 했는데 내가 뭐 항변을 하면 받아들여지면 나는 뭐 안 갚아도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졌다 이건 마냥 좋진 않죠. 상계항변이 받아들였다는 말은 나의 자동채권도 날아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출혈적 방어 방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항상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죠. 마지막에. 그래서 그거를 예비적 항변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상계항변을 한 다음에 시효액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시효액 포기와 상계항변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유리한가요? 네, 당연히 그게 더 유리해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소송상의 상계항변은 밑줄 보시면 동그라미 3번 소송상 상계항변은 밑에 줄 예비적 항변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상계항변이 먼저 이루어지고 밑에 줄 소멸시효 항변이 있었던 경우에 상계항변 당시에 이 시효액을 포기하려는 효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소멸시효 항변부터 하고 혹시 안 받아들여지면 상계하겠다라는 취지로 했을 거기 때문에 비록 상계항변을 먼저 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 항변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포인트는 상계항변은 항상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제일 마지막에 다른 항변 다 해보고 안 될 때 그럴 때 주장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죠. 됐고요. 자, 16번. 이거 뭐 간단한데요. 우리 2017년 변시에 나왔던 문제네요. 밑줄만 보면 됩니다. 굵은 글씨만 한번 볼까요? 자,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당시에는 직접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를 맺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할 수도 없는 사람인데 나중에 그러한 법률 관계를 형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앞에서 이루어진 시효액 포기의 효력을 부정한다고요? 이건 양아치죠. 이런 건 안 됩니다. 어쨌든 지가 했잖아요. 그래서 소멸시효액을 부정할 수 없다. 소극. 이게 부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상하죠? 그건 좀 체크해야 돼요.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넘어가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민총 최신 판례. 저는 여러분들하고 한 많이 했네요. 2시간이나 했지만 2시간이나 했어요? 미쳤나 보네. 여러분들은 뭐 한 15분? 15분이면 다 보겠죠? 15분이면 이 정도 판례 볼 거고요. 사례로 나올 만한 판례들은 한 2-3개 정도 있었던 것 같으니까 그거 좀 체크해서 하고 나머지는 다 객관식용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물권법. 물권법도 빨리 정리해 봅시다.
물권법. 글쎄요, 물권법은 뭐 기록을 생각한다면 다 더 중요하죠. 우리 기록 시험에 반드시 물권법에 관련된 청구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등기 말소 청구든 인도 청구든 뭐 하나는 나오겠죠. 기록 시험을 대비한다. 우리 시험은 이미 사례와 기록의 차이가 없어진 거 아시죠? 이제 거기서 거기 돌려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좀 해두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물권법 총칙이 있는데 물권법 총칙에서는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죠. 물권적 청구권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굳이 법리를 쓴다면 우리가 뭐 물권 법정주의 정도,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1번 판결이 바로 물권 법정주의에 관련된 겁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누가 여러분들에게 소유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 사용 수익 권능, 사용 수익 처분 권능 이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가 소유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 소유할 수 있는 권리요, 이런 똑같은 말 또 하지 마시고요.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을 다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소유권이에요. 이거 우리 법에 정해져 있어요. 법에 소유권이랑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이다, 뭐 비슷한 말이 있어요. 따라서 물권법정주의 때문에 소유권이라고 하면 이 세 가지의 권능이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그 뭐 공원으로 통하는 도로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동네 주민들이 맨날 약수터도 가고 운동도 하고 하면서 그 도로를 계속 지나가요. 도로 지나갈 때마다 돈 내지 않잖아요. 무상으로 계속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독점적인 사용 수익권 자체는 사실상 포기한 걸로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의 소유권이 사용 수익권이 없는 처분권만 있는 소유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물권법정주의 위반에서 그런 소유권은 없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는 거죠. 우리 판례가 이거를 채권적인 의미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소유자가 소유권의 핵심 권능인 사용 수익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그런 건 안 돼요. 그런 건 소유권이 아니에요. 그럼 얘는 소유자가 아니죠, 사실은. 그런 건 안 되는데, 왜 안 되냐? 물권 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도로가 실제로 이렇게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면서 이분의 독점적인 사용 수익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라는 건데요. 어디 있나요? 밑에서 두 번째 줄, 채권적으로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채권적으로는 가능하겠죠. 물권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만, 이 도로를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례로 나올까요? 이분이 도로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주변에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를 통행하는 이분들한테는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걸로 봐서 이분들은 이렇게 지나가도 되죠. 그런데 갑자기 너 어차피 이거 네 도로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 막 군대가 지나가는, 이러면 안 되죠. 이건 내 거죠. 막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채권적으로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 자, 그다음 물권 변동. 자, 물권의 변동이라고 하면 물권법의 핵심인데요.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눠야 되겠죠. 동산 물권과 부동산 물권으로 나눠서, 부동산 물권은 186조와 187조를 생각하셔야 되고, 이게 이제 제한 물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186조는 등기하라는 거고요. 상속 공용징수 법률 규정 이런 것들은 등기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처분하는 경우 빼고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등기를 열심히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중간생략 등기라든가 이중보존 등기라든가 실질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든가 그걸 여기서 열심히 배우는데,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부동산 물권 변동은 우리 186조에 따라서 등기해야 변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요,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아예 여기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에요. 여기 상속, 경매, 공용징수 이거 빼고, 법률 규정 빼고,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에 유효하기 위해서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추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양도인이 권리자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유효한 거래행위, 거래행위 자체는 유효해야 돼요. 세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등기 갖추고 있어야 되죠.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유효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 일어납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물권 변동은 무효고요, 말소의 대상이 돼요. 말소의 대상.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양도인이 권리자가 아니어서 날아가는 경우는 여러 번 봤잖아요. 우리 기록에는 어떻게 표현하죠?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 이런 표현으로 쓰는 거잖아요. 거래행위가 무효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게 유인설이잖아요. 채권행위가 무효면 물권도 날아간다는 유인설. 등기 자체가 완전히 무효인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는 이거 두 개 갖춰도 무효죠. 이런 경우.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두시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공유 지분을 지금 포기합니다. 부동산을 내가 반반씩 가지고 있다가 반을 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거 포기의 의사표시만 해도 포기가 되는지,
아니면 등기까지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지 하는 거죠. 어느 쪽일까요? 네, 우리 판례는 등기까지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186조. 내 어떤 내 물건을 포기하는 것도 법률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등기부에 혹시 지분 포기 이런 거 못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등기는 이전 등기 형식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보시면 판결일지 1번 두 번째 보시면 두 번째 줄 공유 지분의 포기는 밑에 줄 포기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등기해라. 왜? 186조. 밑에 나오죠? 186조 등기해야 된다. 그 등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전 등기하면 되죠. 지분 포기 등기 이런 건 없어요. 나의 공유 지분을 그 사람한테 넘겨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해야 된다. 186조. 객관식이겠죠. 객관식. 자, 그 다음이요. 2번. 자, 부동산에 관해서 가압류 등기를 합니다. 부동산에 관해서는 가압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압류 등기는 부동산 등기부 갑구에 기재가 돼요. 이렇게 가압류 등기를 했는데 이게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원인 없이 말소가 됐어요. 그럼 나의 가압류 등기는 어떻게 되죠? 말소된 게 아니죠. 우리 등기는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에요. 일단 효력 발생했다면 존속되지 않아도 그렇죠? 나의 등기는 유효한 거죠. 그러니까 이 원인 없이 말소된 거는 뭐 말소 회복 등기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등기에는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말소 등기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기존에 있던 등기,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에 말소 원인이 있을 때 그걸 지우는 등기잖아요.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그어지는 거 알죠? 근데 이 말소 등기가 잘못됐어요. 지금 이것처럼 말소, 원인 없이 말소가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말소 등기를 다시 말소하나요? 말소 등기에 말소 등기를 청구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럴 때 하는 게 뭐죠? 말소 회복 등기를 하는 거죠. 말소 회복 등기를 하는 것이지 말소 등기에 말소 등기는 없어요. 말소 등기는 말소 등기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럴 때 말소 회복 등기를 합니다.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요. 경매가 그냥 진행돼 버렸어요. 지금 부동산에 가압류가 돼 있으면 아무도 안 사거든요. 잘 안 사요. 가압류 풀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 가압류 등기 어쨌든 말소에서 등기부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경매 내놓으면 금방 팔립니다. 그래서 팔렸어요. 그래서 다 매각 대행까지 다 끝나버렸어요. 이제 다 돈도 나눠가고 끝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이 사람이 내 가압류 해놓은 건데 이 경매 무효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안 돼, 안 돼. 어쩔 수 없죠. 돈으로 청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만약에 이 등기가 가압류가 살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경매 절차에서는 대항할 수 없죠. 여러분들 가압류권자는요 우선 변제권이 없는 거 아시죠? 만약에 내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채권자예요. 가압류 해놨고요. 여기 저당권이 있다고 해볼까요? 경매 넘어갔어요. 그럼 내가 이 사람보다 우선 변제 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평등. 같이 받죠, 같이. 평등 배당.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가압류 채권자는. 만약에 여기 가압류가 하나 더 있다면 여기는 평등이고 얘는 얘한테 갖다 줘야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있어도 대항할 수 없는데 말소됐으니까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등기가 맞춰졌다가 아무런 원인 없이 말소됐다고 해서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는 거 아니다. 이건 알았어요. 이건 오케이. 그건 인정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돼서 경매 절차가 진행돼서 매각 허가 결정 떨어지고 매각 대행까지 다 냈잖아요. 그러면 가압류 효력은 없어지는 겁니다. 돈만 남는 거예요. 돈만. 그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 3번. 자, 우리 공유물 분할 소송. 공유물 분할 소송은 특이한 소송이잖아요. 형식적 형성해소잖아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 소송은 일단 형성해소입니다. 형성해소. 우리 형성해소와 이행해소의 가장 큰 차이는요. 이행해소는 그 자체로 집행력까지 생기진 않잖아요. 그걸 집행권원으로 해서 집행을 해야 완료가 돼요. 형성해소는요.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바로 법률관계가 발생하잖아요. 이혼한다. 확정되면 이혼되는 거예요. 이혼 신고는 보고적 신고일 뿐이죠. 근데 이 공유물 분할 소송이 전형적인 형성 소송이에요. 다만 형적 형성 소송이라고 해서 처분권주의 제한을 안 받을 뿐이죠. 근데 문제는 조정. 보세요. 공유물 분할의 소송 절차 또는 조정 절차에서 현물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해서 그 합의 사항을 조서에 기재해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조정이 성립됐어요. 그럼 분할되나요? 아니면 등기해야 되나요? 그 고민이죠. 이걸 형성소송이라고 보면 공유물 분할 소송은 형성소송이니까 조정으로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왠지
그냥 형성 판결. 우리 저 아까 187조에서 얘기하는 그 판결. 그것처럼 그냥 분할된 걸로 볼 여지도 있고, 이거는 좀 등기로 마무리를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협책 판결인데요. 우리 다수 의견은 등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수 의견의 마지막 줄, 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고, 반대 의견은 당연히 187조에서 얘기하는 형성 판결, 판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나오면 여러분들 아마 틀릴 수 있어요. 공유물 분할 소송을 형성 판결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은 반대로 찍을 수 있어요. 이건 187조지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하세요. 186조로 가라는 전업이체 판결. 됐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4번 판례는요. 유명하죠. 일단 판결요지 1번은 우리가 취득시효에서 많이 배우는 건데요.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갈까요? 우리가 이제 등기의 추정력과 점유의 추정력이 다 인정되잖아요. 부동산의 경우에. 그런데 이 등기의 추정력은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추정력이 미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심지어 전 소유자가 억울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이게 원래 A 땅이었어요. 그래서 A 명의로 등기가 돼 있었는데요. B가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명으로 등기를 해뒀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 A는 뭐라고 그럴까요? B한테 등기 말소 청구 소송 하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B는 뭐라고 그러죠? 내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등기 추정력이 있으니까 네가 왜 이게 말소가 돼야 되는지, 서류가 위조됐는지 이런 것들을 네가 입증해라 이러겠죠. 그렇죠? 이걸 누구한테도 할 수 있다고요? B가 전 소유자한테도 할 수 있다고요. 등기 추정력은 그렇게 굉장히 강한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건데, 문제는 판결요지 2번이죠. 판결요지 2번에 그 물권조 청구권이요. 그 2번에 한 4줄인가 5줄 내려오면 나아가 뒷부분에 있어요. 나아가 소유자는 제3자에게 그 물건을 제3자의 소유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유효하게 수여할 수 있죠. 소유자가 제3자한테 야, 이거 내 건데 네가 팔아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처분수권을 했어요. 그런데 제3자가 아직 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나 못 파나요? 팔 수 있죠. 그렇죠? 내가 처분 권능을 그 사람한테 일종의 대리권 수여했다고 해서 나의 처분 권능이 대세적으로 날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팔 수 있어요. 그렇다면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줄 물권적 청구권을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항상 그런 거예요. 물권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 판례와 우리가 아까 그 공원 도로 판례를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물권이라고 하는 거, 특히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을 채권적으로 누군가한테 주거나 채권적으로 내가 포기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대세적으로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건 물권 법정주의에 반해요. 그래서 우리 아까 판례도 사용 수익 처분 권능 중에 아까 판례는 뭐였죠? 요거를 그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 채권적으로 내가 니네들한테는 이거 행사하지 않을게. 이건 가능하지만 대세적으로 나는 아예 사용 수익 권능이 없는 소유권자야. 이런 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내가 누군가한테 채권적으로 처분 권능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럼 나는 없잖아요. 이건 가능하죠. 그렇지만 걔가 행사하지 않고 있으니까 제3자한테 내가 파는 거 이건 가능해요. 이걸 만약에 대세적으로 네가 넘겼으니까 없지 이런 말은 못 한다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두 개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 5번. 이거는 이제 폐쇄 등기에 관한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폐쇄 등기부 많이 한번 보셨잖아요. 기록에서 폐쇄 등기부 보셨잖아요. 폐쇄 등기부를 정정할 실익은 없어요. 그건 지금 쓰는 등기부도 아니고요. 뭐 거기다 기재를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폐쇄 등기부에 있는 내용을 뭐 말소해 달라거나 말소 회복 등기를 구하는 것은 사실은 할 필요가 없는데 아주 예외적으로 해야 될 경우가 있다는 경우죠. 그런 경우는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칙을 한번 보시면 5번 판결 그 판례 5번에 세 줄 보시면 폐쇄 등기라는 말이 가로 안에 보이는데요. 이 폐쇄 등기는 현재 등기가 아니고요. 거기다가 뭐 새로운 등기 사항을 기록할 일도 없기 때문에 폐쇄 등기를 대상으로 해서 말소 회복 등기를 해달라.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묻어두면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여섯 줄 가면 이런 말 있죠. 진정한 권리자의 말소된 등기가 폐쇄 등기로 남게 되는 경우, 진정한 권리자의 말소 등기가 현재 등기부가 아니라 폐쇄 등기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권리자가 권리를 회복할 때 그걸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그걸 건드릴 수 있다는 건데요. 어떻게 건드리는지 그 방법이 중요하거든요. 일단 계속 읽어볼게요. 진정한 권리자의 말소된 등기가 폐쇄 등기로 남게 되는 경우와 같이 새로운 등기 기록에 옮겨서 기록되지는 못했지만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 실현을 위해서는 말소 회복 등기를 맞춰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건드리겠다는 겁니다. 또 어떻게 건드리느냐?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 21페이지 가시면 굵은 글씨 보이죠? 폐쇄 등기를 자체로 대상하는 게 아니라요. 부적법하게 말소되지 않았다라면 현재 등기 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말소된 권리자의 등기와 그 등기 회복하는 데 필요한 등기만 찍어가지고 소유이익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폐쇄 등기를 다 건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회복해야 되는 등기와 관련 있는 것들만 찍어가지고 그걸 뭐 말소든 말소 회복이든 하게 되면 그 소유이익은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폐쇄 등기부를 건드릴 만한 소유이익은 원칙적으로 없으나 진정한 권리, 지금 현재 등기부에 기재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건 찍어서 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상식적인 내용이죠. 자, 그다음 6번이요. 네, 요거 우리 이제 익숙한 건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는 거 좀 익숙하죠? 우리 기록에서는 승낙예사 표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는 지금 경정등기 같은 얘기를 하지만 우린 경정등기가 시험에 안 나오고요. 말소등기가 시험에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소등기를 청구할 때는 여러 군데 이제 할 텐데 항상 습관적으로 이 승낙예사 표시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소등기를 구한다. 우리 의뢰인이 말소등기를 구해달라고 하면 이것만 보시지 말고요. 등기부를 반드시 열어보셔서 거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보이면 걔를 상대로 승낙예사 표시를 구하는 것까지가 한 세트거든요. 근데 이 승낙예사 표시를 구할 때는 항상 2단계로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형식적으로 등기부를 봐야죠. 그래서 과연 이 등기가 지워졌을 때 이 등기도 날아가는지를 봐야죠. 그럼 얘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럼 얘가 승낙을 해줘야 되느냐? 그건 이제 실체 판단, 민법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거지요. 이렇게 2단계로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당권이라면 그냥 말소를 구해도 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승낙예사 표시를 구해야 되는데 이 부동산 등기법 52조 단서 5호는요 경정등기에 관한 거니까 일단 그냥 말소등기라고 생각하고 좀 보세요. 자, 보시면 두 번째 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누구냐? 여기 이제 경정등기니까 우리는 말소등기로 바꿔보면 말소등기를 허용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될 위험성이 있는 등기 명의인이다. 등기 명의인, 형식적으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실체 판단 안 합니다. 그 위험성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실제로 얘가 날아갈까? 이거는 2단계에서 검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지 이건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밑에 줄, 밑에서 세 번째 줄 등기 명의인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승낙의사 표시를 구하면 그건 뭐 실체 판단할 필요도 없죠. 바로 그냥 아웃입니다. 그래서 부적법한 소, 각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등기 명의인을 아닌 자, 등기 명의인 아닌 자를 상대로 말소등기 청구하면 각하되는 것처럼 등기 명의인 아닌 자를 상대로 승낙의사 표시를 구해야 해도 부적법한 소로 각하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승낙의사 표시를 구할 때는 우선 형식적으로는 이해관계가 있어야 돼요. 이게 누구라고요? 등기 명의인. 등기 명의인이라고 모두 이해관계가 있냐? 그건 아닌데요. 어쨌든 등기 명의인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기하면 각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얘가 승낙의사 표시를 해줘야 되느냐? 이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느냐? 그건 여기서 할 일이죠. 여기는 이제 소송 요건에서 각하냐, 본안이냐 그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 지금 뭐 경정등기 이런 건 다 잊어버리시고요. 그냥 말소등기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 시험에 경정등기는 안 나옵니다. 자, 7번. 근데 밑에 경정등기 판례가 있네요. 전압 판례. 자, 등기 명의인의 경정등기는 동일성이 인정돼야지 되죠. 경정등기라는 게 뭐예요? 원시적으로 잘못 쓴 거 수정하는 거잖아요. 변경등기가 아니죠. 경정등기는 원시적으로 잘못 쓴 거, 오류를 수정하는 거기 때문에 동일해야 돼요. 뭐 홍길동을 홍길 이렇게 비슷하게 오타낸 거죠. 오타. 네, 그런 걸 이제 수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등기 명의인의 동일성이 명백하지 않다. 그런데 경정등기 신청을 받아줬다. 이렇게 되면 잘못된 거거든요. 경정등기가 위법해요. 네, 그러면 이 경정등기도 다시 말소를 하거나 뭐 정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할 수 있죠. 그렇죠? 실제로 그 사람한테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냥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야 그러면 경정 전의 등기는 지워야 되지 않냐. 그것도 유효한 거죠.
그래서 굳이 그리고 뭐 지울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법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간단하게 정리하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에는 그 위법한 경정 등기도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예, 그걸로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1번 22페이지 1번 동산 물권의 변동, 선의취득. 선의취득은 판례가 몇 개 없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몇 개 없어요. 자, 이건 별거 아닙니다. 이 선의취득의 요건은요. 선의 무과실, 평은 공연하게 어쩌고 저쩌고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동산이잖아요. 동산. 그렇죠? 선의취득은 동산에 대해서 양도인이 무권리자일 때 선의 무과실로 평은 공연하게 이제 인도받게 되면 선의취득하는 거잖아요. 점유계정만 빼고 동산이 됩니다. 동산. 근데 여러분들 자동차가 동산인가요? 동산이죠. 그렇죠? 우리 토지와 부합물을 부동산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동산이니까 자동차도 동산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동차는요 등록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량 등록증이 있죠. 네,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등기 아니죠. 인도 아니죠.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특수한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는 자동차 등록법에 따라서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를 인도받았다고 해서 내가 선의취득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오바죠. 오바. 그런 건 안 됩니다. 자동차는 자동차 등록 원부의 이름을 바꿔야죠. 그래서 뭐 어디죠? 뭐 차량 등록소인가요? 가서 돈 내고 바꿔야 되잖아요. 아니면 인터넷에 무슨 포털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인도받았으니까 내 거다. 이거는 약간 이상합니다. 그래서 판결요지 1번 보시면 그 굵은 글씨만 보시면 돼요. 자동차 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인도만으로는 안 되고요. 등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인도받았다고 선의취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선의취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록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똑같은 자동차라도요. 자동차 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동차가 있어요. 우리 뭐예요? 뭐죠? 그거 요즘 많이 타고 다니시는 거? 전동 킥보드? 대리하시는 분들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손에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거는 등록하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냥 타면 돼요. 그렇죠? 또 뭐 이렇게 요즘 출근할 때 많이 타시던데 요즘 추워서 잘 안 타나요? 뭐 그거 있잖아요. 타고 다니시는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은 등록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인도로 충분하죠. 또 더 중요한 거 판결요지 2번 가시면 자동차 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밑에 줄 통상적인 용도가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특별한 사정 이게 있다면 얘기가 다르죠. 여러분들 그거 어디죠? 용인에. 그건 좀 아닌가? 용인에 가면요. 그 에버랜드 옆에 자동차 박물관이 있지 않나요? 네, 거기 대인 6,000원, 소인 5,000원. 1,000원 차이가 안 나서 아들이랑 갔는데요. 1,000원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소인인데. 그래서 근데 거기 가면 그 이건희 씨가 가지고 계신 자동차들이 전시가 돼 있거든요. 1, 2층인데요. 뭐 좀 이상한 자동차들이 많아요. 등록해야 되나요, 그거? 그거는 전시용이잖아요. 전시용. 뭐 그거 타고 운전하지 않잖아요. 건들지 말라고요. 직원들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거기 울타리 넘어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혼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리고 나왔는데요. 어쨌든 그거 자동차 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에 해당되더라도 통상적인 용도가 전시용입니다. 전시용. 그걸 가지고 운전하는 거 아니죠. 네, 그렇다면 인도로 선의취득할 수도 있겠죠. 네, 실제로 될 수 있는지는 다른 요건을 따져봐야 되지만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동산이라고 전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동산 중에서도 이 자동차처럼 등록이 대상이 되는 것들은 부동산에 준해서 판단해야 되겠죠. 그렇죠? 공시가 되잖아요. 그런 말입니다. 선의취득. 자, 그 다음 물권법 각칙인가요? 네. 그래서 물권법 각칙으로 가시면 뭐 점유권 배우시고 소유권 배우시고 제한물권을 배울 텐데요. 제한물권이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 있겠죠? 이거 배우시고 이 비전형 담보, 이게 이제 전형 담보인 세 가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배우시고 비전형 담보로서 가담법, 양도담보를 배우면 이게 끝나게 되는데요. 우리 시험에는 당연히 뭐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여기가 시험에 뭐 무조건 나올 거고요. 특히 이제 비전형 담보도 이미 기록에도 나왔기 때문에 뭐 무조건 나올 거고 이거는요 취득시효. 이 소유권의 취득에서 취득시효를 배우기 위한 전제로 배우는 것이지 뭐 점유권 자체가 시험에 나오진 않죠. 다만 취득시효에서 우리가 점유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좀 갖다 쓰는 거죠. 소유권은 취득시효가 역시 가장 중요하겠죠.
답안이 최신 판례는 구분 소유에 관한 판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부 다 객관식용인데. 자, 한번 볼까요? 물권법 각칙에서 점유권.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그 22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단락 제일 끝부분에 가시면 자, 등기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런 말 있죠. 등기 사실 인정하면서 특별한 사정 설시 없이 점유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등기 가져오면 점유도 갖고 오는 게 통상적이죠. 내가 누군가한테 땅을 사서 등기 넘겨받았다. 그럼 점유도 갖고 있다고 봐야죠. 그게 일반적이죠. 그렇지 않은 게 오히려 이례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려면 이 등기가 이전 등기여야 됩니다. 이전 등기. 보존 등기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보존 등기는 건물을 신축했다거나 하여튼 원시 취득했다는 건데요. 그건 점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 보시면 그러나 이는 쭉쭉쭉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지 소유권 보존 등기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다른 사람부터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좀 구별하세요.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등기를 넘겨받았다고 하면 점유도 넘겨받은 걸로 보는 게 일단 일반적인데 거기서 얘기하는 등기는 이전 등기라는 것이다 정도죠. 보존 등기는 아니다. 자, 그다음 2번 판례. 이거는 바이든 아니고 최신 판례라고 할 수 있나요? 악의의 무단 점유 판례. 그렇죠? 네. 우리가 보통 자주 점유의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악의의 무단 점유의 경우에는 자주 점유 추정이 깨져요. 좀 비판을 받죠. 한번 보세요. 왜 비판을 받냐면 우리가 지금 자주 점유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예요. 그렇죠?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 악의 점유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자주 점유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왜 시험에 자주 나오냐면요. 우리가 자주 타주라는 개념과 선의 악이라는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이죠. 이거는 소유의 의사로 하느냐 그런 거 없이 하느냐. 이거는 소유권 내가 점유할 권한이 있다고 믿고 하느냐 그런 거 없이 하느냐. 이 두 개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거 두 개 섞는 거죠. 우리 판례가 자주점유 추정이 깨져서 타주점유로 갈 때 요걸 이렇게 갖다 쓰는 거잖아요. 악의의 무단 점유.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죠. 악의 점유면 악의 점유지 이게 어떻게 타주점유가 되냐 이렇게 비판을 하지만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왜 20세기 100대 판례인가 뭐 거기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20세기라고 해봤자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한번 보세요. 굵은 글씨가 있네요.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렇죠? 잘 알면서 무단 점유, 악의의 무단 점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고요. 타주가 된다고요. 그걸 이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 즉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악의의 무단 점유 판례 너무 유명해요. 근데 우리 판례가 악의의 무단 점유라고 본 대표적인 경우가 뭐죠?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매매를 했는데 70평을 샀는데 거기에 매도인의 땅 50평이 섞여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건 악의의 무단 점유라고 보는 거죠.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런데 70평을 샀는데 뭐 한 평이 섞여 있다. 이건 모를 수도 있죠.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지 않아요. 이 정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악의의 무단 점유는 우리 취득 시효 얘기할 때, 점유취득 시효 얘기할 때 꼭 언급을 해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좀 더 길게 얘기하면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요령은요, 자주점유는 기본적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취득 시효 얘기를 해줄 때는 자주가 타주로 전환되는지만 검토해주면 되고요. 이런 사정이 없다면 자주다라고 끝내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가 자주에서 타주로 가는 것을 악의의 무단 점유를 대표적인 예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거 말고도 자주에서 타주로 가는 경우는 또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보통 이런 거죠. 소유자라면 하지 않을 행동을 하거나 또는 소유자라면 했어야 할 행동을 하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 판례가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게 이거죠. 악의의 무단 점유.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깨진다는 거. 여러분들은 이제 이 악의의 무단 점유라는 표현을 답안지에 쓰시고 얘들을 좀 많이 외우고 계셔야 돼요. 판례를. 우리 지금 여기 하나 나왔잖아요.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렇죠? 그래서 매매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주점유로 본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면 밑에 있는 3번 판례도 쉽게 해결이 될 겁니다. 우리 3번 판례를 보면 판결일지 1번 보세요. 자, 뭐 여기 이제 국가인데요. 국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 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유점유 추정이 깨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유점유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면 되는 것이지 실제 소유자가 점유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면 충분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토지 취득 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나 이게 내 건 줄 알았는데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유점유 추정, 제일 마지막 줄. 자유점유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 점유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죠. 그렇죠? 네. 2번 요지는 잊어버립시다. 이 시험에 절대 안 나올 것 같아요. 무슨 일제강점기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어 도로로 지목이 변경돼서 현재까지 도로로 계속 점유 사용해온 토지들이라면 뭐 국가가 자유점유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거? 일제강점기에는 이 지목이 뭐 도로가 아니라 전이었다고 할까요? 밭이었다고 해볼까요? 근데 그 도로로 변경이 됐대요. 세월이 지금 몇십 년이잖아요. 그때까지 쭉 도로로 사용해 왔다면 정상적인 국가라면 혹은 지방자치단체라면 이건 내 거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네. 그런 말입니다. 2번은 안 나올 것 같고요. 1번 정도만 잘 기억해 둡시다.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자유점유 추정이 깨지진 않아요. 심지어 등기 원인이 다르다는 게 밝혀졌다고 해서 예컨대 등기 원인에는 매매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증여였다고 해볼까요? 그렇다고 자유점유 추정이 깨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웬만하면 안 깨집니다. 자, 그 다음 이건 어때요? 여러분들 24페이지 4번 보시면 그 첫 번째 줄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유. 근데 공유자 중 1인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요. 나 2분의 1 점유하고 있으니까 2분의 1 공유자니까 부동산 점유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의 공유 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타주 점유겠죠. 그건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자주타주는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인데 나는 공유자잖아요. 2분의 1 소유자예요. 그러면 나의 2분의 1 소유에 대해서는 자주점유지만 다른 사람의 2분의 1 소유, 그 지분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타주점유겠죠. 난 공유자니까. 그런데 그거와 이 내용은 전혀 다르죠. 이와 달리 자,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서 어느 특정된 부분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그러면 구분 소유적 공유에서 그 특정 부분은 자주, 다른 배타적인 점유 부분은 당연히 타주가 될 텐데 이 사람은 별도의 자주 점유가 가능한 권원에 의하여 점유를 개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것까지. 자주죠. 그럼 자주죠. 그래서 자유점유 추정이 유지가 되고요. 깨졌다라는 건 상대방이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뭐 비슷한 것 같아도요. 별거 아니죠. 토지가 있는데요. 이게 2분의 1, 2분의 1 아니에요. 여기 3분의 1, 여기 3분의 2, 3분의 1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여기는 갑이, 여기는 을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갑 입장에서는 점유를 할 때 나의 지분인 3분의 1만큼은 자주, 3분의 2만큼은 타주 점유겠지요. 그렇죠? 이건 뭐 의문의 여지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예요. 그럼 더더욱 갑은 이만큼에 대해서는 자주, 이만큼은 타주겠죠. 근데 지금 갑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전체를 다 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3분의 1은 이거 원래 내 거고, 내 거고 3분의 2는 내가 샀다 따로, 매수 따로 샀다는 거예요. 별도의 권원으로 이렇게. 그럼 당연히 자주 점유겠죠. 전체에 대해서.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을 입장에서 이게 타주라는 것, 자주점유 추정을 깨줘야 되겠죠. 그렇죠?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자유점유 추정이 유지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본 김에 소유권까지만 볼까요? 뭐 어렵지 않죠? 소유권,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여러분들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는요, 지표뿐만 아니라 지하와 지상에도 미치는 거 아시죠? 일정한 범위까지는. 그러니까 막 지하에서 온천이 우리 집 마당에서 온천이 나온다 그럼 내 거잖아요. 물론 이제 온천법에 따라서 뭐 제재는 있지만 내 겁니다. 석유가 나온다. 하여튼 뭐 그래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를 정하려면 지상 지하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지표상 경계를 그어야 되잖아요. 경계. 그 경계를 어떻게 그을 건가요? 여러분들 등기부에 뭐 그 경계가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잖아요. 등기부에는 어디를 봐도 이 경계는 안 나와 있어요. 그건 어디에 나와 있냐? 지적공부. 대장에 나와 있죠. 대장. 그래서 보시면 판결요지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한 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경계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지적공부, 뭐 토지 대장의 경계에서 확정되는 것이 맞아요. 현실 경계가 어떠냐? 그건 뭐 모르죠. 공부를 못 봤으니까. 현실 경계와 다르다고 하면 지적공부의 경계를 수정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연히 실제 경계에 의할 수도 있겠죠. 그 특별한 사정이 뭔가요? 여기는 뭐가 나왔나요? 뭐 지적도를 작성하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밝히면 당연히 현실적인 경계로 가게 되고요. 정정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이 판례의 핵심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 토지의 경계는 토지 한필 토지는 이제 필로 세잖아요. 한필 토지의 경계는 뭘 기준으로 한다고요? 지적공부 대장 지적공부의 경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이 원칙인데 예외가 있다는 거잖아요. 기술적인 착오로 경계를 잘못 측정한 경우에는 당연히 실제 경계에 의한다는 겁니다. 전형적인 객관식용이겠죠. 이거 사례로 안 나오겠죠. 자, 그다음 2번. 이것도 완전 객관식용이죠. 판결열지만 읽어볼까요? 자, 1번. 어느 토지에 관해서 등기부가 있어요. 등기부가 있다면 우리는 밑에 줄 지적공부도 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그렇죠? 등기부는 있는데 지적공부가 없다. 그게 이례적이죠. 그런 말이고요. 2번. 한 필의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돼서 지적공부에 등록이 됐다가 밑에 줄 분할 전 한 필 토지로 복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토지가 여러 개로 찢어졌다가 다시 한 개로 복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밑에 줄 끝부분 분할 전 한 필 토지의 일부분에 대한 소유권 확인 혹은 소이득 말소 이게 될까요? 우리 원래 지금 일물일권주의이기 때문에 부동산 한 필의 부동산 하나에 대해서는 하나의 소유권만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 분할 전 한 필 토지로만 복구가 됐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만 시비를 걸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전에는 한 필의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돼서 등록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주장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뿐이죠. 전형적인 객관식. 자, 3번. 주통권. 이것도 전형적인 객관식. 우리 상린관계에서 배워야 될 게 몇 개 없어요. 뭐가 있냐? 인지사용 청구권이나 주의토지 통행권 정도잖아요. 주통권 정도는 그래도 좀 아직 있습니다. 주통권 소송은 저도 해봤어요. 있어요. 은근히 있습니다. 감정도 하고요.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 원래 판사님들이 현장 검증을 안 가시는데요. 이 주통권 그 사건에서는 판사님이 가셨어요. 직접. 가가지고 가면 이제 있습니다. 좀 아니 이래 좀 얘기가 길어지니까 참을게요. 어쨌든 있어요. 주통권 사건은 실제로 있으니까 좀 보세요. 판례도 나오잖아요. 보세요. 2017년 판례도. 자, 이 주의토지 통행권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 219조인가요? 요건이 있죠. 아무 때나 인정되는 게 아니고요. 맹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 땅이 여기 있는데요. 여기는 바다. 여기는 낭떠러지. 여기도 낭떠러지. 도로는 어딨냐? 여기 있어요. 그럼 내가 여기를 가려면 이 땅을 지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근데 나는 지금 갑인데 이 땅이 을 소유의 땅이라면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주의토지 통행권. 근데 내가 딱 가면 얘는 다른 사람이 내 땅을 막 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죠. 배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보상해줘야 돼요. 보상을 안 해줘도 되는 경우가 있죠. 두 가지. 첫 번째는 일부 양도되는 경우하고요. 두 번째는 분할되는 경우죠. 그래서 원래 토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한 토지였는데 이만큼 분할되거나 혹은 이만큼이 양도되면서 이렇게 됐다면 나는 잘못이 없잖아요. 이럴 때는 보상 없이도 쓸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 보상을 해주는 보상액을 어떻게 산정할 거냐 하는 거죠. 이거를 토지의 임료로 산정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데 임료 중에 얘가 쓰는 부분 이 정도가 되겠죠. 그건 의문의 여지가 없는데 이거를 이 임료를 산정할 때 이 토지의 용도가 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도로면 비쌀 거고 논이라면 싸겠죠. 근데 지금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도로로 산정해달라고 얘는 주장하겠죠. 얘는 그냥 이 지목 그 자체로 산정해달라고 하겠죠. 어떤 경우가 맞을까요? 우리 판례는요. 무조건 도로로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런 내용이 어디 있나요? 이 판례에서 주통권 판례. 네, 여기 있네요. 26페이지 4번에 가면 있네요. 2014년 판례네요. 보세요. 판결요지 1번. 주통권은 법정의 요건. 이게 219조인가 그래요. 이 219조인가? 91조인가? 하여튼 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성립하고요. 쓸 이유가 없어지면 당연히 없어집니다. 마치 유치권이랑 비슷한 거예요. 이 약정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소멸하게 되는데 문제는 2번. 이 주토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 손해액은 밑에 줄 통행지의 임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맞아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판사님이 정해줍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단지 주통권이 인정돼서 통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도로로 평가하면 안 되겠죠. 그럼 비싸집니다. 도로로 평가해서 산정한 임료 상당액이 손해액이 된다고 볼 수는 없지요. 근데 왜 동그라미죠? 그 위에 기출 2번 보시면 주의토지 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보상해야 될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통행지를 도로로 평가하여 산정한 임료 상당액으로 정한다. 그럼 X잖아요. 근데 기출 2가 동그라미로 돼 있죠? X 같은데 그 책에도 동그라미로 돼 있나요?
그 헤르메스 대표님한테 이메일이 왔던데 잘못된 게 있으면 말해달라고. 이거 말해줘야 되겠네요. X. 됐죠? 25페이지 3번. 이건 우리 유명한 거잖아요. 뭐 이건 다시는 안, 뭐 이건 뭐 설마 틀리겠어요? 1번. 주의토지 통행권은 쓰되 밑에 줄 끝부분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게 되는 방법으로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밑에 줄 끝부분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방법으로만 해야 되겠죠. 막 써라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되게 구체적으로 정한다고요. 그런데 판결료지 2번. 이건 좀 특이하네요. 굵은 글씨만 봅시다. 자, 주의토지 통행권이 있음을 주장해서 확인을 구하는 그 특정의 통로 부분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요. 예컨대 주통권을 쓸 때는 갑이 이 정도 도로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신청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요건, 이 꼭 일로 안 다녀도 돼요. 대신 뭐 이쪽 도로로 다녀야 된다고 합시다. 그럼 이 청구 어떻게 하죠? 기각시키나요? 한번 보세요. 주의토지 통행권 확인을 구하는데 주통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이 219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른 토지 부분에 주통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기각시키겠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일단은 기각시키되, 근데 이거를 구별하셔야 돼요. 이와 달리 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 중 일부분이 아웃인 경우, 그렇죠? 나머지는 쓸 수 있는 경우, 이럴 땐 얘기가 달라지죠. 이럴 때는 일부 기각하거나 일부 인용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 둘의 차이를 아시겠죠? 다시요. 뭐 객관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우리 토지, 갑의 토지고요. 여기가 도로고, 여기가 을 토지라고 해볼게요. 근데 얘가 지금 확인을 구하는 통로가 이만큼이었다고 할까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도로를 쓸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다른 쪽 도로, 이 도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 도로. 1번 도로를 써야지 2번 도로를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이 갑의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얘가 지금 2번 도로를 쓰겠다고 청구를 했는데요. 그 중에 이만큼 반만 쓰면 충분한 거예요. 그럴 때는 당연히 일부 인용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좀 보시면 주의통행권 있으면 주장을 확인을 권한 특정의 통로 부분이 219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른 토지 부분에 주통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청구 기각. 이와 달리 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특정 통로 부분 중 일부분이 219조 요건을 충족, 일부분만 이렇게 한다면 그 부분만 제한해서 인용,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뭐 객관식으로 섞어내도 여러분들 쓰실 수 있겠죠? 전 분야, 일 분야의 차이일 뿐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집권법이 우리가 구분 소유권이 28페이지에 있잖아요. 판례가 26페이지에 5, 6, 7 간다는 거니까요. 5, 6, 7까지만 볼까요? 이건 뭐 너무 제가 볼 땐 이거 여러분들 시험에 안 나와요. 민법 시험에는 진짜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이유는 제가 보니까 이게 그 환경법 판례더라고요. 그 환경법 판례는 환경법을 선택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못 내죠. 그래서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혹시 환경법 선택하신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시고요.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한번 해봅시다. 제가 볼 땐 절대 안 나오는데 이게 이제 환경법에서는 예전에 수인한도라는 표현을 썼어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환경법 환경 피해로 인해서 내가 권리구제를 받을 때는 돈으로 받거나 손해배상 혹은 이제 고만하지 못하게 하는 유지청구 두 가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보니까 전부 다 이름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 수인한도를 지금은 참을한도 이렇게 한글로 바꾼 것 같고요. 유지청구를 지금 뭘로 바꿨죠? 뭐 표현이 좀 이상한 게 있던데 유지청구, 방지청구 뭐 이렇게 맞아요? 유지청구를 방지청구로 바꾼 건가요? 하여튼 뭐 그렇게 바꾼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기준은 수인한도를 기준으로 해서 참을한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넘으면 손해배상이든 유지청구의 대상이 되고 그거 안 되면 참아라 그거잖아요. 다만 그 권한이 우리 민법 217조에 이상한 조문이 하나 있어요. 그걸 갖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5번 보시면 판결일지 1번에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끝부분만 보시면 돼요. 이웃 거주자는 소음이 이웃 토지의 통상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참아라. 당연한 거죠. 참아야 돼요. 근데 그걸 넘으면 참지 못하죠. 그럼 이제 손해배상을 받던 유지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 인용 의무가 있는지 동그라미 2번 인용 의무가 있는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수인한도가 기준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조문을 참을한도로 바꿨나 봐요. 근데 이제 우리 환경법에서 중요한 거 3번 환경소송에서 맨날 나오는 거죠. 이 행정법규가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거냐는 거죠. 그렇죠? 행정법규가 절대적인 기준이 안 된다는 것은 잘 아시죠? 그렇지만 이른 기준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안의 핵심은 뭐냐면 이 주변에 도로 앞에 도로가 있어가지고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 도로가 만약에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을 내고 있다면 내가 그걸 관리감독하는 관청한테 손해배상 소송을 하든 뭐 방지벽을 세워달라고 하든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때 그 수인한도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 데시벨로 측정하는 걸 도로 옆에서 측정하나요? 아니면 집에 들어와서 거실에서 측정하나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실이죠.
뭐 도로 옆에서 자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안도 도로에서 측정하지 말고 거실에 들어와서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뿐이에요. 어렵지 않죠? 6번. 이번엔 항공기 소음. 항공기 소음. 예, 이거 무슨 저 옛날에 청주 공항에서 항공기 공항 뜨고 하니까 그 옆에 있는 변호사분이 저랑 같이 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사기꾼이라고 해서 안 했는데요. 아무튼 이거 많이 합니다. 항공기 주변에 소음 나면 손해배상. 착수금 우리가 다 내고요. 받으면 이제 성공보수로 하는데 이것도 똑같잖아요. 비행기가 뜨고 내려요. 어쩔 수 없죠. 받아들여야 돼요. 안 그러면 이사 가면 되죠. 누가 거기서 살으라고 그랬나요? 그러나 수인한도를 넘는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세 번째 줄 비행금지 등 방해, 제거나 예방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밑에 줄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참을한도를 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판사님이 판단할 거고요. 그 수인한도를 측정할 때 쭉 내려오시면 방지 청구와 그렇죠? 금전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기준이 다르겠죠. 그렇죠? 수인한도의 기준이 다를 거예요. 환경법에서 나오는 거고요. 민사에서는 안 나오죠. 7번. 저 같으면 안 봅니다. 우리 뭐 이런 게 나오겠어요, 당연히? 당연히 안 나오죠. 굳이 뭐 하자면 뭐 218조 1항이라는 이상한 조문이 있는 거예요. 뭐 토지 소유자가 타인 토지에 통과하지 않으면 물 못 먹을 때 수도, 뭐 소수, 뭐 가스관, 전선 뭐 이런 것들을 뭐 하라는 건데요. 이게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죠. 동의 안 해주죠. 이건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하라는 거니까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의토지 통행권도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인정되면 인정되고 보상만 해주면 되는 거죠. 두 개가 좀 다른 내용이에요. 자, 원래 우리의 계획은 오늘 30페이지까지였는데요. 조금 못했지만 내일 또 하죠. 뭐 또 하면 되니까 하시고 한 4회 정도로 끝낸다고 생각하시고 혹시 뭐 저는 예습하길 바라지 않는데요. 뭐 이런 거 우리가 예습할 시간이 없잖아요. 혹시 만에 하나 예습을 하고 싶다면 4회 정도 끝난다 생각하시고 나누시면 될 거예요. 민소까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